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또 중동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여파로 금융시장 긴장이 커지며 다우 선물은 2% 가까이 급락하는 등 뉴욕 증시 선물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헤지펀드들이 미국 주식에 대한 공매도 베팅을 5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지난주 ETF 공매도 포지션을 8% 넘게 확대했으며 이는 최근 5년간 한 차례를 제외하면 보기 드문 속도라는 분석입니다. 이란 최고 권력기구인 전문가회의가 미 공습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차남 모스타바 하메네이를 공식 지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차기 최고 지도자가 미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동 불안 속에 국내 증시가 10% 넘게 급등락하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은행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하루 수천억 원씩 늘고 예금 자금도 2조 원 넘게 빠져나가며 머니 무브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1,500원 돌파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7년 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 배경 속에는 유가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무조건적으로 항복해라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인데요. 고용 지표와 관련된 부분들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예상치를 좀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5만 건 정도 늘어날 거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마이너스 9만 건으로 나오게 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장이 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배경 속에는 유가의 급등이 있는데요. 관련된 브리핑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유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란 공습 이후 완전히 우상향을 틀어놓은 상태인데요. 이날은 12% 넘게 상승하면서 WTI가 9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한 주간으로 따져봤을 때 일주일 사이 한 35% 정도 상승을 하게 된 거고요. 선물 시장이 생긴 이래 최대 폭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브렌트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습을 기점으로 해서 우상향을 급하게 좀 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주말에는 8% 오르면서 93달러 터치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입니다. 지금 유가가 110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제가 조금 전 확인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107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 쪽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우, S&P, 나스닥 할 거 없이 지금 1% 하락을 했고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2% 넘는 급락세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 시장에 반영될지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조금 희망적인 부분들을 좀 찾아보자 한다면 반대 의견들도 있기는 합니다. 미국이 이제는 산유국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스팟으로 가격이 이렇게 오를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갈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피치에서 나온 보고서를 살펴보면 글로벌 원유 시장이 현재는 공급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한 400일 정도는 버틸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주말 사이에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한 대 유조선이 무리 없이 통과를 한 상태이고 지금 막혀있는 유조선들이 한 번에 뚫리게 된다면 이렇게 급락했던 유가는 바로 반대로 급락할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지수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를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변동성이 컸고요. 지난주 금요일만 본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컸습니다. 코스피는 오르락내리락 반복하다가 결국에 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를 좀 지었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더 강했습니다. 3% 넘게 상승불이 켰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운용사들의 전략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이전에는 미국 시장을 팔고 아시아 시장을 샀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반대로 미국 시장을 사고 아시아 시장을
매도하는 포지션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고요. 실제로 지난 한 주 동안 따져봤을 때 미국과 세계 증시에 있어서 차이는 가장 크게 벌어졌다고 하고요. 2008년 이후 최대 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미국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라기보다는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하게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붙여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고요. 이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좀 쌍끌이로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날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거셌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여기서도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기관 쪽에서 이를 방어해주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 보겠습니다. 공습과 관련해서 방산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 여기 있는 이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천궁2랑 관련돼 있는 종목입니다.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대나 장비 이단을 좀 준비하고 있다면 한화시스템이 레이더, LIG넥스원이 최종적인 조립을 맡고 있습니다. 천궁2가 이번에 이란에 있어서 미사일 요격의 90%를 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특히나 주목을 좀 받고 있고요. 천궁2는 일종의 막는 무기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UAE나 중동 국가에서 천궁2와 관련한 추가적인 요청이 있었다라는 코멘트도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평균 천궁2를 미사일을 한 번 쏘는데 15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드론은 3천만 원 정도인데 일단 지금은 급하니까 이 드론을 막기 위해서 15억짜리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천궁2 관련주들이 지금은 이렇게 잘 간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주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코멘트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UAE와 관련해서 3월 8일부터 9일 사이에 추가적으로 30여 기 정도 인도 예정이 있는 상황이니까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7% 강세 보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대주전자 재료이고요. 한 이틀 정도, 한 2, 3일 정도 거래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이날도 대주전자 재료는 23%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워낙 이제 실리콘 음극재, 2차 전지 쪽에서 관련돼서 잘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이번 주에 인터배터리라는 모멘텀 중요하게 좀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태양 전지용 은 페이스트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태양 전지 안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면 밖으로 꺼내줘야 하는데 그 꺼내는 길, 그걸 금속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길을 내주는 은가루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대주전자재료에 핫한 종목들, 재료들이 꽉꽉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으로 살펴봤을 때도 기관 쪽에서 2월 19일 이후 계속해서 담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추가적인 랠리가 가능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규장이 마감한 이후 애프터마켓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갑니다. 이정호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화솔루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안에서 뚜렷하게 차별화 장세가 펼쳐졌고요. 이날은 신재생 관련한 종목들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 한화솔루션 살펴볼 거고 애프터마켓에서 11% 넘게 급등세를 시현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결정적인 상승 배경은요, 국제 유가 급등이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 기대로 직접 연결된 점 때문이었습니다. 이란이 페르시아만으로 공격 범위를 넓히면서 국제 유가가 2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주 기준으로 WTI 기준 배럴당 90달러까지 뛰었습니다. 2023년 9월 28일 이후의 최고치이고요. LNG 현물 가격도 공습 직전 대비해서는 137%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 돌파 소식이 속보로 들려오기도 했었죠.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중동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경고도 현재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석연료 가격 변동성이 커질수록 태양광 같은 재생 에너지의 가격 경쟁력도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또 여기다가 각국의 에너지 자립 정책 강화 기대감까지 겹쳐지면서 관련 종목으로 현재 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 거래일에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CS윈드나 SK오션플랜트 같은 풍력주까지 동반 급등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전반이 들썩이던 하루였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하나솔루션을 185억 원어치 집중 매수하면서 수급 측면에서도 확실한 지지가 나오게 됐고요. 또 여기다가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도 한몫을 해줬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우주 태양광 신소재로 꼽히는 페로브스카이트를 2019년부터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스페이스X IPO가 우주산업 재평가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하나솔루션을 최선 우주로 꼽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2028년 하반기부터 우주 AI 데이터 센터 양산이 시작이 된다면 차세대 태양광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또 중장기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유가 급등이라는 외부 재료와 자체 성장 스토리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주가를 강하게 이끌어줬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유가가 너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시장 속에서는 신재생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신재생주들에게 힘을 조금 더 보태주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한상 이쪽에서 문제가 되는 건 추가적인 힘이 있느냐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전망 어떻게 살펴볼까요? 네,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수록 태양광 관련주에 유리한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가 최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을 현재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높게 유지될수록 친환경 에너지 정책 확대 필요성이 더욱더 강하게 부각이 되고요. 태양광 기업들의 수요 기반도 그만큼 단단해지게 됩니다. 하나솔루션은 북미 시장에서 생산과 공급을 함께 늘리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에 직접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내 공급망을 구축한 태양광 모듈에 대한 프리미엄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확인될 거다라는 전망도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가시성도 더욱더 확보하고 있습니다. OCI 홀딩스 같은 폴리실리콘 공급사들도 동반 수혜를 볼 수 있어서 밸류체인 전반에 긍정적인 흐름이 현재 확인되고 있는데요. 다만 태양광 업종은 정책 변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체크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페로브스카이트나 우주 태양광 같은 신사업은 기대감이 먼저 반영된 만큼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시점을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단기 테마에 올라탄 자금이 빠르게 이탈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앞으로는 유가와 중동 뉴스 흐름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신재생 관련주들이 힘을 좀 내주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대통령의 코멘트처럼 대안이 돼줄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이 유가에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 추이도 같이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이번엔 방산주 이야기 해볼 건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마찬가지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현대로템이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한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결정적인 상승 배경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중동 지정학적 불안 고조와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라는 자체 성장 재료까지 겹쳐지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이란 사태가 장기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방산주 전반이 동반 강세를 보이게 됐는데요. 우선 LIG 넥스원이 9% 넘게 뛰는 등 방산 빅4가 일제히 오르게 됐고요. 현대 로템도 이 흐름에 올라타게 됐습니다.
단순한 테마 편승이 아니라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방산 빅4 전체 수주 잔액이 100조 원을 돌파했다는 사실이 뒷받침하는 실적 기반의 상승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우선 올해 연내에 폴란드와 K2 전차 3차 실행 계약 논의를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또 중동을 중심으로 한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소식이 결정적으로 더해지게 됐습니다. 현대로템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2035년 극초음속 미사일 양산을 목표로 개발에 현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4년 시험 발사에서 고도 23km, 마하 6 이상의 비행 성능을 실제로 입증하게 됐는데요. 계획대로 전력화가 이뤄지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미국, 중국에 이어서 세계 4번째로 극초음속 미사일 보유국이 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전북 무주에 3천억 원을 투입한 항공우주단지도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무주군이 전담팀까지 꾸리면서 행정 지원에 나선 만큼 앞으로 투자 이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방산 수주 호조다라는 기본적인 펀더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신성장 재료가 동시에 맞물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현대로템의 성장 가능성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좀 보고 있을까요? 네, 현대로템은 K2 전차 중심의 지상 무기에서요. 이제는 우주항공 종합 방산 기업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K2 전차 사업은 이미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폴란드 현지 법인인 현대로템 유럽의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105% 급증한 건데요. 전차 납품 이후에 유지보수 계약이 장기간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반복 매출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11% 수준으로 재무 건전성도 높고요. 또 폴란드가 유럽 방산 사업의 거점으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유럽 전역으로 사업이 확대될 발판까지 현재 마련이 됐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여기에 더해진 중장기 성장 엔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하 6 이상의 속도와 변칙 궤도로 기존 방어 체계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한 수준인데요. 태풍 안에서 촛불을 켜는 작업으로 불릴 만큼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런 난이도 높은 엔진 연소 기술과 섭씨 2000도를 견디는 내열 소재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는 점에서 현재 기술 신뢰성이 검증이 됐고요. 또 2034년까지 3천억 원을 투입해서 무주의 극초음속 엔진과 우주 발사체용 메탄 엔진 R&D 기지까지 구축을 하게 된다면 지상 무기에서 항공 우주까지 아우르게 되는 종합 방산 기업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극초음속 미사일은 2035년에 양산 목표이다 보니까 실제 매출 반년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또 계속해서 변동성이 심한 장이다 보니까 방산 테마 전체 열기가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란 공습으로 인해서 방산주들이 주목을 좀 받고 있지만 워낙 빠른 시간 안에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APR 살펴볼 건데 사실 금요일장에서 의외로 APR이 좀 강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7.2% 정도 오른 상황이었는데 증권가에서 주목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 함께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결정적인 상승 배격은 증권가들의 목표 주가 대폭 상향과 함께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가능성이 점쳐졌기 때문인데요. 우선 미래에셋증권이 APR 목표 주가를 기존 36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매수 적기다라는 표현을 직접 활용하기도 했는데요. 핵심은 유럽과 미국 오프라인이라는 두 가지 신성장 채널이 동시에 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에서는 영국 아마존만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마케팅 없이 최상위 랭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주요 서유럽 국가 아마존에도 진출하게 되고요. 또 미국 오프라인에서는 얼타 입점 SKU를 10개에서 15개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추가 채널 입점도 유력한 상황인데요. 지난해 4분기에 미국 오프라인 매출이 연간 가이던스 1,000억 원에 이미 도달했을 정도로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메디큐브 토너 패드 제품군의 글로벌 누적 판매량도 2천만 개를 돌파했다는 사실이 브랜드 파워를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또 핵심 제품인 제로 모공 패드가 지난해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뷰티 전체 카테고리 1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글로벌 인지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채널 확장 기반은 탄탄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죠. 마케팅 없이도 이렇게 잘 자리를 잡았다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미국 오프라인에서도 예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APR의 성장세 앞으로 어느 정도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올해 APR의 핵심은 성장 채널의 다변화가 실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되느냐에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매출을 전년 대비 50% 성장한 2조 3천억 원으로 전망했는데요. 유럽 온라인 700억 원, 그리고 미국 오프라인 1,500억 원을 가져간 수치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미국 온라인 한 채널의 성장이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 기대치를 웃돌기는 좀 힘들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채널이 분산되다 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간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해외 비중이 70%에 달할 만큼 글로벌 브랜드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요. 미국에서 쌓은 인지도가 이제는 유럽으로 자연스럽게 번져 나갔다는 이 구조가 확인됐다는 게 이번 상승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물류와 생산 이슈도 이미 해소된 만큼 1분기부터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터질 거라는 게 이 증권가의 시각이고요. 다만 채널 확장 초기에는 마케팅 비용이 늘어날 수 있기도 하고 또 지난 분기에 발생했던 병목 현상이 재발되지 않는지 꾸준히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적 가시화 속도를 분기마다 점검하면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네, 의외로 강세를 보였던 APR까지 좀 살펴봤고요. 마지막 종목은 SOL입니다. 이날은 유가 급등 수혜주라는 기대감이 좀 무색했던 하루이긴 한데 사실상 오늘은 조금 살펴봐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금요일장에서 하락했던 배경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SOL의 하락은 최근 5거래일간 이어진 극심한 변동성의 연장선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3일 중동 사태 발생 이후에 하루 만에 41,500원이 빠지는 극단적인 롤러코스터를 보였고요. 그리고 지난 6일에도 고점과 저점 간 격차가 20%에 달할 정도로 하루 안에서도 방향을 잡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최근 5거래일간 10만 원대 초반에서 17만 원대까지 오르내리는 흐름이 반복됐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안정한 수급 환경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하락의 본질은 단기 급등 이후에 차익 실현과 함께 장기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석유 제품 공급 차질로 정제 마진이 개선될 수는 있지만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건데요. 중동에서 사우디 아람코의 정제 설비가 드론 공격으로 이미 가동 중단된 점도 불확실성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소진율이 75%를 넘어선 상태라 추가 매수율이 제한적이란 점도 수급 측면에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이익 개선 기대와 장기적인 리스크 우려가 충돌이 되면서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하고 출렁거리는 흐름이 지난주 장에는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OL까지 잘 살펴봤고요. 넥스트 트레이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증권사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키움증권의 하나비전 관련 리포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제목은 반도체 장비 수주 본격화, 고객 다변화 성공입니다. 키움증권은 하나비전에 대해서 목표가 12만 원으로 상향 제시했고요.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자세한 내용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비전의 비전을 보면요. 이 본업을 잘한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나비전 하면 CCTV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CCTV와 같은 보안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톱티어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계속해서 다져나가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는 AI 카메라 비중이 거의 50%에 근접하게 됐고요. 그리고 영국 시장 안에서는 보안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이런 본업 자체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도전하려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I와 CCTV를 함께 결합해서 AI CCTV 분석 기술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지컬 AI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모습인데요. 산업 현장에서 이러한 한화비전의 AI CCTV를 도입하게 되면 사고 현장을 발빠르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일어나기 직전의 움직임 그리고 작업자가 넘어졌을 때에 대한 상황을 발빠르게 파악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보안 사업에 대한 순항의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NDAA라고 있는데요. 이게 국방 수탁법입니다. 민간 기업이 이 군수품을 대신 생산하는 법안을 얘기하는데 이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북미 시장의 점유율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화비전의 이 전망은 이 부분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이 한화 세미텍에 있습니다. 바로 이 CCTV를 넘어서 HBM 장비의 강자로 올라섰다라는 소식인데요. 작년 4분기에 이 연결자 회사인 한화 세미텍의 실적이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TC 본더입니다. 이 TC 본더 수주가 본격화됐습니다. HBM의 핵심 장비라고 불리는 이 TC 본더는 열과 압력을 가해서 칩을 쌓아 올릴 때 이 칩을 붙이는 장비인데요. 그런데 이 TC 본더가 2025년에 TC 본더 안에서의 매출만 900억 원 이상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벌써 2차례 이 대규모 공급 계약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됐는데요. TC 본더 안에서의 수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나세미텍은 고객 다변화 전략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SK 하이닉스에 집중해서 공급을 해왔는데 일단 하이닉스 안에서의 공급을 확대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자체에서도 대만이나 중국 같은 신규 고객사를 확대하게 되면서 저변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의 기업에 특정 기업에 몰려 있었던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해소하려는 움직임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반영이 된 실적은 2026년 2분기부터 본격적인 매출로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지금 이 TC 본더에 관련돼서 2세대 TC 본더가 개발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올해에 2가지 TC 본더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본딩 헤드 크기를 키운 TC 본더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칩과 칩 사이의 간격을 줄인 플럭스릭스 TC 본더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것이 출시가 됐을 때 이 한화비전의 주가 움직임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TC 본더를 넘어서 하이브리드 본더 소식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2세대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이 성공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화비전의 주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2022년에 1세대 제품을 납품한 이후에 지금 4년 만에 쾌거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름은 SHB2 나노입니다. 2월에 차세대 패키징 장비를 출시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TC 본더의 본딩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 칩을 쌓아 올릴 때 붙이는 방식 자체가 돌기를 연결해서 붙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은 구리와 절연층을 직접 붙이게 되면서 이 범프, 돌기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 두께가 굉장히 얇아질 수가 있게 되고요.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고 저전력이 구현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이 채택이 되면서 사실 차세대 HBM 지금 경쟁이 지금 치열한 상황인데요. 이런 HBM이나 낸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16단 이상 쌓아야 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한화비전은 또 놀라운 기술력을 하나 보여줬는데요. 그것이 바로 머리카락 굵기 1000분의 1 수준의 초정밀 정렬 기술을 적용했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특히 하이브리드 본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특정 어떤 기업에 의해서 이제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멘텀에서 더욱더 붙은 지금 모멘텀이 바로 이 일정입니다. 2026년 7월에 한화 안에서 인적 분할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신설 지주사 산하에 한화비전이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지배구조가 투명해질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반도체 장비 사업 안에
안에서의 전문성과 집중도가 강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비전의 주가에 반영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CCTV라는 본업 그 자체에서도 활약도 대단하고요. TC 본더 그리고 차세대 하이브리드 본더에 대한 모멘텀도 따라붙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모멘텀도 함께 붙으면서 지금 이 하나비전을 둘러싸고 있는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프를 보면 2026년을 기준으로 2027년까지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11%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2027년에 예상 영업이익이 약 4,917억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CCTV를 넘어서 정말 HBM의 핵심 장비사로 꼽히고 있는 한화비전, 전거래일의 주가 흐름을 한번 그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비전 전거래일 사실 장 초반보다 장 후반의 강세가 더 강했습니다. 9%의 강세 보여주면서 85,800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사실 지난 주의 흐름으로 보면 주 초반에는 하락세였습니다. 그런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세로 전환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한화비전은 이제 차세대 HBM 경쟁, 반도체 투톱의 경쟁이 강화되게 되면서 이 하이브리드 본더에 대한 니즈가 계속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관련된 HBM 관련된 차세대 HBM 수출 소식이 있게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한화비전도 모멘텀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화비전 관련 리포트 살펴봤고요.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종환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율이 낮다 혹은 적자가 쌓인다라는 부정적인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지난 목요일 JP모건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삼성전자 경영진들이 이 투자 전략들 함께 좀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전략들이었을까요? 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처음으로 수치와 일정표를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파운드리 경쟁력의 핵심은 수율입니다. 전체 생산 웨이퍼 중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칩이 얼마나 많냐라는 비중을 나타내는 거죠. 이 숫자가 높을수록 같은 재료로 더 많은 칩을 만들 수 있고요. 원가도 내려가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컨퍼런스에서 2나노 공정 수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공식으로 인정하게 된 건데요.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업계 예상보다는 수율 안정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짓고 있는 신규 공장 일정도 이번에 구체화가 됐습니다. 현재 핵심 생산 설비 반입을 진행 중이고요. 올해 말에 웨이퍼 양산을 시작해서 27년 첫 제품 출하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손익분기점 달성을 위해서 수율 개선과 규모의 경제 확보, 그리고 가동률 제고에 현재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요. 또 가동률이 낮은 기존의 라인은 첨단 패키징 공정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라는 방침도 함께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그간의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 구체적인 반전 카드들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자리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공식화했다라는 게 가장 좀 중요해 보이고요. 수율에 대한 개선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또 마침 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구형 GPU를 2년 만에 다시 생산한다라는 소식도 함께 좀 들려왔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 부분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 GPU RTX 3060을 삼성전자가 8나노 공정으로 조만간 다시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선 RTX 3060은요, 2021년에 나온 구형 제품입니다. 당시 삼성전자가 8나노 공정으로 생산했다가 22년도에 엔비디아가 TSMC를 통해서 최신 RTX 40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24년도에 생산이 중단됐는데요. 그런데 이게 왜 지금 다시 살아나는 거냐라고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대중국 수출 규제입니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서버용 GPU 호퍼와 블랙웰 시리즈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는데요. 엔비디아가 규제를 우회한 H20 제품을 내놓긴 했지만 미국 정부가 이마저 허가제로 전환하다 보니까 수출길이 막히게 됐습니다. 이에 엔비디아가 게임용이긴 하지만 AI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는 구형 GPU를 다시 꺼내서 현재 중국 시장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AI 수요 폭증에 따른 GPU 공급 부족입니다. 젠슨왕 CEO도 지난 1월 CES에서 구형 GPU를 다시 내놓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라면서 직접 언급하기도 했었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번 재생산은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RTX 3060에 활용되는 8나노 라인의 생산 능력이 웨이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에 3만에서 4만 장 수준으로 전체 파운드리 생산 능력의 약 10%에 해당이 되는데요. 비어있던 이 라인이 채워지게 된다면 가동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기다가 닌텐도 스위치 2에 들어가는 엔비디아 GPU도 현재 삼성전자 8나노 공정에서 생산 중이라는 점에서 엔비디아와의 협력 관계가 복원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이번 주문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라는 핵심 고객과의 관계를 다시 다지고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고객 수가 늘고 있다라는 기사들 나오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 TSMC는 고객 수가 좀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함께 체크해 볼까요? 네, 우선 지난 금요일 서울대 파운드리 비전 세미나에서 흥미로운 수치가 나오게 됐는데요. 2017년 분사 당시에 35개였던 고객사가 지금은 121개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TSMC의 고객사 수는 2021년 535개를 정점으로 해서 3년 연속 감소해서 지난해에는 522개까지 줄어들게 됐습니다. AI 시대의 소수 빅테크가 대규모 물량을 집중 발주하다 보니까 고객 수는 줄고 주문 규모는 커지는 구조로 바뀌게 됐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TSMC 외에도 대안을 찾는 듀얼 파운드리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협력하는 사례가 실제로 늘고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기술 차별화 카드도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앞세우고 있는 멀티 다이 기술인데요. 서로 다른 기능의 칩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하나의 패키지로 합치는 방식입니다. 2027년 HPC용 AI 반도체의 약 90%가 이 구조가 될 거라는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TSMC와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지점이 있죠. 바로 고객이 아이디어만 가져오면 설계부터 생산과 패키징, 메모리 조달까지 삼성이 모두 맞는 턴키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운영하는 점이 삼성만의 무기가 되고 있고요. 정리해보자면 TSMC가 대형 고객에 집중하는 사이에 발생된 틈새를 파고들어서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시스템 전체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파트너로 포지션을 바꾸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관련된 내용들 먼저 확인을 좀 해봤고요. 이번에는 조선 쪽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잠수함과 관련된 내용 여러 차례 좀 짚어본 바가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독일과 2파전 중에 분할로 해서 수주할 가능성이 이야기가 좀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캐나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 함께 살펴볼까요? 네, 우선 지난 목요일에 캐나다 측은 한국과 독일의 잠수함을 각각 6척씩 나눠서 태평
태평양과 대서양에 각각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었죠. 그런데 하루 만에 캐나다 정부가 직접 선을 그었습니다.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 장관이 오타와에서 열린 국방안보 컨퍼런스에서 지금 우리는 하나의 파트너를 찾고 있다라면서 공개적으로 못 박은 건데요. 우리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김정관 장관이 지난 목요일 직접 캐나다로 건너가서 이순신 장군의 12척 정신으로 이번에 전량 수주를 목표로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수주 지원 활동에 나서게 됐고요. 캐나다 산업장관과 직접 면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사실 분할 발주설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캐나다의 경제적 계산이 깔려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 무역 압박으로 인해서 제조업에 대한 부흥이 절실해진 캐나다가 이번에 잠수함 발주를 산업투자 유치에 레버리지로 활용한다는 점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분할 발주설은 공식적으로 진화가 된 상황이고요. 우리 정부와 기업이 12척 전량 수주를 향해서 총력 대응에 나선 구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리 정부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분할 발주설에 대해서는 일단은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고요. 우리 정부가 12척 모두 수주하는 부분들을 수주 의지에 대해서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국 컨소시엄이 독일에 비해서는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는 건지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것도 함께 같이 체크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업계에서 평가하고 있는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은요, 검증된 실물입니다. 한국의 장보고3 잠수함은 이미 진수가 완료된 실제로 운용 중인 전략인데요. 독일 TKMS가 경쟁에 내세운 212CD는 설계 도면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모델입니다. 캐나다가 전력 공백을 가장 우려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빠른 납기와 검증된 기술이 핵심 선택 기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독일 쪽은 나토 회원국끼리든 같은 규격의 무기를 쓰는 안정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분석가들은 캐나다가 전력 공백 해소를 더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한국 컨소시엄에 유리한 구도라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인데요. 경쟁의 또 다른 변수는 산업협력 패키지입니다. 캐나다는 잠수함 수주 조건으로 제조업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동차 공장 건설을 요청했지만 아무래도 현대차와 폭스바겐 모두 난색을 표하다 보니까 협상의 무게중심이 배터리 쪽으로 이동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정부는 현대차 고위급 인사와 함께 캐나다에 동행해서 이 캐나다 내 수소 자원의 중요성과 잠재력을 설명하고요. 생산과 충전, 모빌리티를 연계한 수소 생태계 구축 협력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분명히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캐나다가 요구하는 산업협력 조건이 수주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한 변수로 남아있기도 하고요. 또 최종 결정은 캐나다 정부의 정치적 판단과도 맞닿아 있는 만큼 낙관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요약해보자면 기술력과 납기라는 두 핵심 조건이 한국이 앞서 있다는 점은 사실이긴 하지만 60조 원짜리 계약이다 보니까 산업협력 조건과 또 외교적 변수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변수가 남아있다라는 부분 체크해봤고요. 마침 같은 날 김정관 장관이 캐나다에서 다른 일정도 소화를 했습니다. LG 엔솔 배터리 공장 준공식이었는데요. 캐나다 잠수함과 이 공장 준공식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네, 우선 지난 목요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단독 배터리 공장인 넥스트스타 에너지의 준공식이 열리게 됐습니다. 캐나다 최초이자 유일한 대규모 배터리 생산 시설인데요. 여기서 전기차 배터리부터 AI 데이터 센터용 ESS 배터리까지 생산을 하게 되고요. 또 2022년 착공 이후에 지금까지 총 투자액은 약 5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또 현재 약 1,300명을 고용하고 있고요. 향후 2,500명까지 늘릴 계획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합작 파트너였던 스텔란티스의 지분을 전량 인수하면서 공장 운용에 대한 주도권도 단독으로 확보하는 것도 역시 주목할 지점입니다. 김 장관은 준공식 이후에 캐나다 산업장관과 별도 면담을 갖고요. 잠수함 사업과 연계한 산업협력 방안을 직접 논의했습니다. 이번 캐나다 출장이 단순한 수주 지원 방문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도 이번 면담에 동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의 풍부한 수소 자원을 활용해서 수소 생태계 구축 방안을 제시를 했죠.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투자와 고용 약속을 지킨 것처럼 한국 기업은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다라는 점을 이 잠수함 수주와 연결짓는 전략인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배터리 공장 준공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렇게 외교적인 지렛대로 활용하는 민관 공동 전략이 이번 수주전에서 한국이 꺼낸 핵심 카드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6월까지 발표 전까지 긴 호흡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산 쪽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최근 관심받고 있는 게 천궁2인데요. 지금 UAE에 실전 배치된 천궁2가 실제 교전에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국산 방공무기가 이렇게 대규모 실전에서 이런 수치를 낸 거는요, 방산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천궁2 정식 명칭은 엠셈2인데요.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로 LIG 넥스1이 미사일과 체계 종합을,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 레이더를,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대와 차량을 각각 만드는 국내 대표 방산 기업들의 합작 결과물입니다. 최대 사거리 40km 그리고 고도 15km 이하에서 적 미사일과 직접 충돌해서 파괴하는 히트-투-킬 방식인데요. 항공기와 탄도 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표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저가의 자폭 드론부터 탄도 미사일까지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게 핵심 강점인데요. 우선 UAE는 2022년 이 천궁2 10개 포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2개 포대가 실전 배치된 상태이고요. 이번에 이란의 대규모 공습에 맞서서 이 2개 포대가 60여 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서 96%가 이 표적을 정확하게 맞추게 됐습니다. 미국 패트리어트 시스템조차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UAE는 패트리어트, 사드, 그리고 이스라엘산 에로우 등 다층 방공망을 총동원해서 대응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천궁2가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됐고요. 90%가 이상의 종합 방어율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실험실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 전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명중률을 입증했다라는 점이 단순한 성능 확인을 넘어서 우리 방산 수출의 판도를 바꿔줄 결정적인 레퍼런스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장 안에서도 방산주, 그중에서도 천궁2 관련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패트리어트를 넘어서는 성능을 보였다라는 게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 이렇기 때문에 UAE도 즉각적인 새로운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UAE가 즉각적으로 움직이게 됐습니다. 이란 공습 이후에 방공 수요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계약서에 명시된 납기보다 더 빠르게 포대를 공급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긴급 요청을 하게 된 건데요. 다만 기존 계약 물량 사정으로 인해서 포대에 대한 조기 공급은 어렵다라는 입장을 전달을 하자 UAE는 그러면 요격 미사일이라도 먼저 제공해달라고 추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준비해둔 천궁2 유도탄 30여 기를 UAE 측에 C-17 글로벌 마스터 수송기로 이송하는 계획이 추진이 됐고요. 어제와 오늘 두 차례에 걸쳐서 추가 인도가 진행되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UAE 한 곳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중동 국가들에서도 현재 천궁2에 대한 관심이 이번에 실전 이후에 발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요약해보자면 UAE의 추가 요청이 현실화되면서 천궁2의 실전 검증 성과가 이제는 단순한 기술 확인을 넘어서 당장의 추가 수출 수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핵심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수주에 대한 내용들 추가적으로 인도 요청을 했다라는 부분들 챙겨봤습니다. 3월 8일에서 9일 일정으로 한 30여 기 정도 추가로 들어왔다라는 부분 살펴봤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방산주에 대한 센티도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먼저 움직이게 됐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사태 이후에 불과 4거래일 만에 주가가 기존의 119만 원대에서 148만 원대까지 무려 30%
30%가 급등하게 된 건데요. 하나시스템도 같은 기간 시가총액이 8조 5천억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하나그룹 12개 상장사 합계 시가총액이 180조 원을 넘어서면서 LG그룹을 제치고 이제는 재계 4위에 올라서게 됐고요. 증권가에서는 이번 실적 검증이 단기적인 주가 상승에 그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 중동 국가들이 스스로 방위해야 되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방위력 개선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방산 기업들이 중동 수주가 확대될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 천궁2의 성능이 검증되면서 차세대 장거리 요격 체계인 LSAM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LSAM은 천궁2보다 훨씬 높은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상층 방어 체계입니다. 두 무기가 함께 운용이 된다면 드론부터 탄도미사일까지 촘촘한 다층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는 거고요. 중동 국가들이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서서 이제는 자국 내에서 생산과 기술 이전을 원한다는 점까지 현재 새로운 기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방산청과 함께 합작법인 설립을 논의 중에 있고요. 또 LIG 넥스원도 UAE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쟁의 전개 양상과 그리고 각국의 군비 확충 속도에 따라서 실제 계약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기대감을 현실 수주로 연결하기 전까지는 외교와 기술, 가격 이렇게 세 조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는 냉정한 시각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천궁2의 명중률은 대한민국 방산이 이제는 세계 무대에서 가격과 납기뿐만이 아니라 성능으로도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방산 관련한 종목들 좀 살펴봤고요. 천궁2랑 관련되어 있는 한화시스템 9%, LIG 넥스원도엔 6% 정도, 에어로스페이스도 5% 정도 오늘도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예상한 대로 시장 출발이 쉽진 않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 한 6% 넘게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 확인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우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개장까지 약 9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난 현재 시간 6일 뉴욕 증시는요. 유가 급등과 그리고 고용 충격으로 인해서 3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하락 마감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쟁이 공급망의 근간을 계속해서 위협하다 보니까 지금 국제 유가는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고용이라는 거시 지표까지 뒷받침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도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첩첩산중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의 마감 상황도 함께 좀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6일 우리 시장의 마감을 보시면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금은 차별적인 양상들이 있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인해서 장중에 음전에 머무는 그런 구간들이 좀 우세했었는데요. 개인이 3조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점점 매수 폭을 늘려가더니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탄력이 더 좋았죠. 3%대의 상승 마감 그리고 이틀 연속의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면서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쪽들의 시세가 좀 탄력적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개장 전에 유가가 $100를 넘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죠. 이번 주도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 들어가는 듯 하는데요. 우리 시장 좀 어떻게 소화를 하게 될까요? 자,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미국 쪽에서의 그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증시 역시도 반도체 투탑의 어떤 하락이 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이제 오늘 월요일장 하락 출발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유가, 이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반등이 나왔다가 또다시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또다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제 국제 유가의 급등, 뭐 배럴당 $90, WTI가 지금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유가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관련 업종들도 있고 오히려 반면에 이제 또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업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일단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이제 반영이 되고 있고 이게 지금 패닉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리 개별적인 좋은 어떤 이제 뭐 뉴스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뉴스 자체가 시장에 좀 먹히진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가가 최근에 급락을 하다 보니까 신용 쪽에서의 물량들도 많이 들어왔고 이 반대 매매들이 또 터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돼버렸죠. 1차적으로 지난번 이제 이틀 동안에 급락이 나왔고 만약에 오늘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게 된다면 역시 이제 신용 반대 매매에 대한 어떤 이제 걱정들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단기에 잡히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신용 물량들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시장이 다시 또 안정세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주가가 뭐 급락이 나왔다라고 해서 과거에는 그 전에는 주가 급락 나왔을 때 매수하면 이제 매수에 또 기회가 됐었거든요. 저가 매수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투자 심리 자체가 흔들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좀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아침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그 가격대를 보니까 코스피가 5% 이상 좀 떨어질 것 같고 코스닥은 4% 정도대, 뭐 대략 거의 비슷하거든요. 하지만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은 뭐였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의 시장의 분위기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거래소 시장에서 다 팔았거든요. 매도가 많이 나왔죠. 하지만 이제 중소형주 쪽, 이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매도가 있었지만 그래도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강세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은 결국은 또 위험 자산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뭐 위험 자산 안에서 그만큼 이제 저가 매수가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서 들어왔다는 건 시장이 여전히 뭐 상승장 안에 있다라는 이런 분위기는 분명히 또 지난 금요일 날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만 이번 이 충격은 좀 해소가 되고 나서 이후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 시점에 맞춰서 접근하시는 게 좀 옳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상황과 심리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약세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또 우리 반도체 투톱은 어느 정도의 낙폭을 그려가느냐가 요즘 시장의 관심이기도 하죠. 지금 프리장에서 반도체 투톱은 7%대의 급락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학적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에 삼성과 하이닉스 만에 HBM이 들어가겠다, 공급망에 합류됐다라는 소식들이 나왔거든요. 일단은 그렇다면 우리는 전쟁이라는 이슈보다는 이렇게 이익이 훼손되지 않은 부분들에 더 집중을 하면서 담아가는 전략 계속 취하는 게 맞을까요? 이번 이 재료 자체가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마이크론이 이제 탈락을 했다라는 거죠, 공급망에서. 네. 그렇다면 당연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한테는 굉장히 좀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삼성전자 쪽에 좀 더 큰 호재가 되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갤럭시 S26 출시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사전 판매로 대수가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이런 재료가 있지만 지금 정작 동시효과에서도 주가의 급락이 또 예상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강한 상승력이라면 어떤 악재가 나와도 오히려 악재보다는 주가 상승의 호재가 더 크게 반영되면서 악재보다 이 상승 이제 하락보다는 상승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그냥 공포감에 매도를 하고 있는 조금이라도 뭔가 좀 흔들리면 앞에서의 너무 큰 급락을 봤기 때문에 좀 잠시 어떤 더 흔들림이 발생을 하더라도 투매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호재보다는 이제 이런 시장의 분위기에 더 휩싸여서 주가가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료 자체는 좋지만 이 재료는 지금 시장에 단기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또 안정되게 된다면 뒤늦게 이 상승에 대한 재료들이 반영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타이밍이 중요한 거겠죠. 언제 매수를 하느냐. 같은 종목을 매수해도 어떤 사람은 또 수익이고 또 손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 시장도 좀 잘 참고 최적의 타이밍을 좀 잘 잡아가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듯 합니다. 아무래도 심리가 지금 회복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반도체 투톱도 조금은 타이밍을 더 면밀하게 엿볼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현대차의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현대차는 낙폭이 조금 더 큽니다. 8%대의 하락세가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군사 충돌이 안개 속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중동 점유율을 한 15%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를 더 좀 많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걸까요? 네, 현대차의 경우에는 전체 이제 뭐 판매량으로 봤을 때는 중동 쪽에서 의존도가 좀 높아요. 10%가 넘어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동 시장 자체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위축이 되어 있고 또 이란 같은 경우에도 그 주변 국가들한테 이제 또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있는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공급이 제대로 원활하게 될 수는 없겠죠. 거기다가 또 유가도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쪽은 당연히 유가가 급등하면 또 판매량이 감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라든지 이런 유가 급등과 중동 리스크에 좀 더 크게 노출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만큼 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대차는 그동안 이제 자동차의 어떤 재료들도 있겠지만 이 로봇 쪽에 대한 테마로 주가가 또 단기에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어서 그때 좀 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종목들은 이제 매수가 그만큼 많이 들어온 종목들을 많이 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많이 매수를 했던 종목들은 그만큼 많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반면에 이런 이제 중동 리스크가 좀 지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번에 또 크게 밀린 만큼 다시 또 올라갈 때는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현대차의 경우에는 지금은 당연히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나중에 또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는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뭐 이번에 오늘 하락에 있어서 뭐 단기적으로 매수 접근을 들어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기다렸다가 나중에 조금 더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고 이 불안감들이 해소가 되면 그 시점에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투자에 있어서는 어쨌든 지금은 좀 피해 갔다가 나중에 조금 더 안정해질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올바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같은 시선에서 바라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은 당연히 리스크가 클 수가 있겠지만 여전히 가지고 있는 로봇 내러티브가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타이밍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3월 9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3월의 두 번째 주 거래일이 시작되는 순간인데요. 그런데 이번 한 주도 좀 어려운 상황들이 좀 예상되는 상황인 걸까요? 일단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국제유가가 지금 배럴당 $100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이제는 전망과 불안이 아닌 현실이 된 구간으로 돌입하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도 우리 증시에는 좀 단기적인 악재와 부담이 많이 될 순간들이 펼쳐질까요? 일단은 현재 우리 시장 분위기부터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먼저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 양시장 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좀 깊게 눌리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모두 5%대의 급락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네요. 네, 5,220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사실 주말에도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악재 그리고 불안감이 쏟아지는 기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부분들이 오늘 우리 증시에 충격을 좀 주고 있는 듯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5%대의 하락세로 1,100선을 결국에는 탈환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움직임들 한번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5개 종목 모두 지금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파란불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낙폭의 숫자도 정말 깊게 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부터 살펴보시면요. 증권가의 목표 주가는 사실 계속 꾸준히 좀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 이익이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근거들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지정학적 충격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모두 7%대의 낙폭 그리면서 삼성전자는 17만 전자까지도 다시 내려가게 되고요. SK하이닉스는 85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차는 9%대의 낙폭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LG에너지솔루션까지 각각 8%대, 5%대의 하락세 그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5가지 종목 파란불을 짙게 그리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금요일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많이 강했죠. 특히 에코프로 형제들 그리고 바이오주들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시적인 흐름에 더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16만 원으로 내려가게 됐고요. 지금 알테오제는 3위로 좀 내려가게 됐습니다. 에코프로 BM이 2위 자리를 유지하게 되면서 4%대의 낙폭 일단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상황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은 금요일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아무래도 이런 상황을 또 저가 매수의 기회로 바라보는 듯합니다. 일단 3천억 원 정도의 담는 흐름을 택하고 있는 상황들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일단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담아갑니다. 기관이 오늘 홀로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들이 체크가 되고 있고요. 일단 외국인이 그래도 800억 원 정도 담아가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이거는 또 어떤 의미로 바라봐야 할까요? 잠시 후에 전략들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전문가님께 다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쟁이 장기화가 되는 흐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처럼 시장이 이렇게 충격을 좀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러한 가운데 역시 방산주들은 일부 좀 빨간 불을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쟁도 전쟁이지만 천궁에 대한 모멘텀까지 붙으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는 고정값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도 방산주 따라 붙거나 혹은 비중을 확대해도 되는 시점일까요? 지금 최근에 LIG 넥스원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천궁2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방산주들은 이란에 대한 전쟁, 그리고 이제 전쟁이 사실 이란 쪽에서 멈추지 않고 또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감까지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쟁 관련해서 이제 무기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국내에 이 무기를 만드는 업체들이 해외 쪽에서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성능이 이번에 또 어느 정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산주들의 상승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역시 초기에 상승했을 때하고 지금의 상승했을 때하고 흐름을 보시면 약간 이제 상승 탄력도가 좀 떨어지긴 해요. 일단 뭐 초기에 재료가 나왔을 때는 주가에 크게 반영됐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도 이란과 미국의 전쟁 이게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 초기에는 좀 짧게 끝날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이 기간들이 조금 길어질 거라고 지금 계속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이 전쟁이 뭐 몇 년 동안 지속되거나 이렇게까지는 보진 않아요. 그만큼 결국은 이제 끝은 이제 종결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시간이 지날수록 종결에 대한 시기가 좀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기의 반응과 지금의 반응이 좀 다른 이유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미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왔고 이제 수익을 챙겨야 되는 시점들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LIG 넥스원뿐만 아니라 이제 전쟁 무기 관련된 종목들 역시도 주가의 상승 탄력은 좀 적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지금은 혹시 이제 뭐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이제 시장을 좀 긴 흐름을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시장이 좀 이번 하락을 끝나고 결국은 다시 올라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지금 빠진 종목들 중에서 좋은 종목들을 저가에 좀 분할이라든지 매수해서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결국 시장이 올라가면 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대응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 크게 흔들렸을 때 밑에서 샀다가 올라가면 팔고 이런 전략들은 쓸 수 있지만 일반적인 개인들한테는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LIG넥스원이라든지 무기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조금씩 분할해서 정리할 때가 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래도 언젠가는 끝날 이슈가 또 전쟁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또 이러한 시세들을 활용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분할로 이익을 실현할 때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쪽들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흐름 보시면요. 지금 원전이나 신재생, 뭐 태양광 같은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유가 급등을 활용하고 있는 듯하고 뭐 미국향 스토리까지 원전 쪽에서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변동성 장세 속에서 원전주는 방어적인 성격을 좀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방어적인 성격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은 약간 양분화되어 있어요.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주의냐 아니면 수혜주의냐 이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혜주라고 하는 종목들 중에서는 뭐 유가 정유 섹터들도 있고 무기 관련 종목들이 있고 이 올라가는 종목들인데 그렇다면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도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요게 이제 관련해서 이제 수혜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대체 에너지 쪽에서 본다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번에 올라간 종목들을 따졌을 때 이 종목들이 전부 다 경기에 좀 이제 좀 안정적인 이 방어적인 어떤 그 종목의 투자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스토리가 분명히 좀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 시장에서 이 전력에 대한 어떤 이제 필요성이 분명히 대두가 됐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로 이제 해외 수주까지 나올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단기 급등이 나왔던 또 지난 금요일 날 그리고 지금도 역시 시장 대비 그 수급이 몰리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유가의 급등으로 인해서 대체 에너전이라는 이런 테마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들은 이제 방어주의 성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번 역시 테마주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이 유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에너지 쪽들은 그래도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듯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코스피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지금 시총 상위단 안에서 급락세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종목 안에서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2% 상승을 제외하고는 깊게 짓눌리는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의 시작도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기회를 좀 찾아가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겠죠.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 시선을 옮겨보면서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일 코스닥 액티브 ETF가 좀 출시가 되는 날이죠. 사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급이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액티브 ETF 안에서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게 또 바이오주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일을 기점으로 또 제약바이오주 우리가 훈풍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뭔가 호재에 대한 기대감 계속 이제 중요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실제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아마 심리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코스닥 ETF가 출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시장의 분위기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이런 효과 자체는 반감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제 가장 큰 수혜가 뭐 제약주, 뭐 제약 바이오 쪽이라고 하더라도 제약 바이오주들이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아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뭐 지금 항공길이라든 이런 것들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수급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지금 만약에 또 시장이 화랑장이라고 한다면 ETF로 인해서 자금 유입이 많이 들어올 건데 지금 오히려 빠지는 수급들이기 때문에 ETF로 인해서 자금들이 유입이 될 가능성들은 사실상 지금 크진 않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어떤 재료가 있었을 때 앞에서 선반영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선반영이 일정 부분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뭐 효과 자체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내일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내일 미국 증시가 상승이 나왔고 국내 증시가 또 상승에 대한 그 영역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 이제 ETF 출시와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의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시장에서 이제 주가 지수의 어떤 그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지난 금요일에도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코스닥 쪽으로 자금들이 좀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기대감 자체는 이제 내려놓을 필요는 없고요. 지금 뭐 사실 제약바이오주의 경우에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시장이 올라올 때 제대로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매수에 가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장의 분위기가 여전히 좀 하락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이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사지 말고 분할 매수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이제 매수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같은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사실 그 다음 날인 수요일에는 이제 인터배터리가 개막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좀 코스닥 쪽을 이번 주에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의 수급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잘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코스닥을 중심으로 주도하는 업종들 중심으로 좀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기회를 찾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인터배터리에 대한 영향은 2차 전지 주가에 좀 선제적으로 반영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2차 전지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인터배터리가 지금 11일부터 14일까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인터배터리 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배터리 산업이 지금 여러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성장을 이뤄왔었다면 그다음에 그 다음은 ESS 시장 그리고 이제 로봇 시장까지 지금 이제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는 뉴스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뉴스는 이 확장되는 범위 안에서 결국은 이제 로봇 쪽으로 가는 그 이벤트로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건 결국은 이제 2차전지 중에서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그 기대감이 크게 반영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뉴스와 관련해서 이제 본다면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주들 모든 종목들이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 이 종목들 안에서 뭔가 좀 이제 출시를 앞당겨서 좀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현재 발전 상황,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뭔가 호전적인 얘기들이 나왔을 때 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인터배터리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모두 다 뭔가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안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 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무게감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벤트 혹은 호재가 있어도 잘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바이오와 2차 전지 안에서도 일단은 조심스러운 그런 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랜만에 게임주 한번 좀 여쭤볼까 해요. 사실 이 구글이 앱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금요일장에서 게임주들 조심스러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장 전체가 너무 무겁게 내려가다 보니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펄어비스만 지금 소폭의 상승률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임주 매력도 좀 어떻게 보실까요? 게임주들의 매력도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주가가 싸다.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거고요. 사실 게임주들은 과거의 그 주가하고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코로나 때 게임주들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게임주들은 코스닥 시장하고 좀 비슷하게 그동안 상승이 나왔던 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게임주들의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이 움직일 때 제약바이오와 게임주들이 시장을 주도했던 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주들도 움직임이 없고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이 별로 없거든요. 거기다가 게임주들은 이제 이제 코인 시장하고도 이제 코인 발행과 관련된 게임주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또 악재로 많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게임주들을 보면은 이번에 앱 결제에 대한 그 수수료 인하 자체는 결국은 큰 호재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그와 관련해서 뭐 넷마블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지난 금요일에도 역시 좀 주목을 많이 받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게임주들은 관심은 필요한데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들이 일단 확인돼야 되고 실적적인 부분까지 좀 확인되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도 안정이 돼야 게임주까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은 지금 필요한 시기는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성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시장이 먼저 안정되면은 다음 순번으로 게임주들도 움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관심을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구글의 앱 수수료 인하 호재는 맞지만 일단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심리가 회복돼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관심은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용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 시장인데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코스피 벌써 매도 사이드카 개장하자마자 좀 나온 상황이고요. 지금도 한 6%, 코스닥이 4%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외국인과 기관이 좀 들어오는데 매수 규모가 아까 개장 초반 대비해서는 살짝 좀 줄어든 부분도 확인이 됩니다. 무거운 분위기 어떻게 일단 해석을 좀 붙여볼까요? 네, 뭐 주말 새 이슈가 재차 좀 반복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중동발 리스크가 다소 좀 장기화가 좀 될 수 있다. 뭐 일단 하메네이의 차남이 차기 지도자로 좀 선출이 됐죠. 강경파로 좀 알려졌던 부분들. 특히나 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좀 단기에 돌파를 좀 하게 되면서 일단 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뭐 위기 요인들이 장기화될 수 있는 요인들, 뭐 차기 지도자가 더욱더 좀 강경 기조를 좀 보일 경우에 일단 유가라든가 이에 따른 뭐 환율의 어떤 동조 부분들이 뭐 증시의 불확실성으로 좀 더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감들이 현재 좀 시장이 좀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의 시간의 선물 지수도 지금 한 1%대 중후반 정도 하락을 좀 하고 있죠. 일단 이런 기조가 전체적으로는 뭐 이 중동 리스크에 대한 확대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오늘 개장 초기에 낙폭을 좀 키우는 요인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증시 예탁금이 지난주부터 재차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고 현재도 130조 원대를 좀 유지를 좀 하고 있다는 점. 특히나 이 증시 대기 자금이 현실적으로는 이 단기 낙폭 과대에 대한 매수세 유입과 함께 어느 정도에 대한 하방을 좀 지지해주는 그런 계기로 좀 작용을 했지만 오늘의 흐름들을 좀 감안해 보면 역시나 투자 심리가 크게 좀 위축됐던 그런 요인들이 전체적인 어떤 시장 상황들을 더욱더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을 좀 만들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 이 변동성 장세가 좀 더 심화된 그런 흐름들이었고요. 평균적으로 일 거래 대금이 30조 원대 중후반에서 최근 기조로 보면 한 50조 원대 중후반까지 거래 대금은 굉장히 좀 크게 증가가 좀 됐습니다. 다만 주도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형주 중심의 낙폭이 좀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은 여기에 더해서 단기적인 하락폭이 좀 더 커지게 되면 최근에 신용잔고의 어떤 증가 요인과 좀 맞물리면서 반대 매매에 관련된 리스크 부분들도 시초에 상당한 어떤 이 물량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은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달러 기조도 지금 1,500원대를 돌파하지는 않았지만 역시나 뭐 1,492원대를 현재 형성하고 있다는 점들은 수급적인 어떤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중동발 리스크가 여기서 더욱더 뭐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 특히나 뭐 지상군 파견이라든가 뭐 이란이 다시금 뭐 중동 주요 국가들에 대한 공습을 재차 좀 이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온다면 일단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들, 수급적인 어떤 방향성들을 좀 정체시키는 요인들이 좀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어떤 이 이슈들은 재차 좀 우리가 주시는 좀 해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일단 개장 초반에 매도 사이드카 코스피에서 일단 나온 상황이고 지난주에도 굉장히 크게 변동성을 우리가 힘겹게 보냈었는데 이번 주 시작부터 쉽지는 좀 않아 보입니다. 코스닥도 5%까지 낙폭을 좀 키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수하고 있는 선이 5천, 1,000 딱 요 선인데 지금 거기도 거의 뭐 바짝 다가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표님 보시기에 일단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지수 하단을 어디까지 염두는 좀 하면서 전략을 세우는 게 맞을까요? 코스피 기준에서 보면 일단 이 중기 추세선은 현재는 뭐 지지는 좀 해주고 있지만 네. 심리적인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좀 보여지는 게 한 5,225선 정도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소폭 좀 이탈한 한 흐름이었고 지난주의 흐름들을 보면 한 5,220선 정도는 좀 탄탄하게 좀 잘 지지를 좀 해줬는데 일단 뭐 현재 어떤 추세 이탈 부분들은 단발성 요인들이 좀 크다. 네. 일단 이 부분은 뭐 지정화 리스크에 대한 부각으로 인해서 추세가 좀 깨진 것이고 그 이전까지에 대한 기조를 보면 역시나 지수의 어떤 상반 기대감들이 좀 높았다라는 차이점이 좀 있지 않나. 현재는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태에서 차익 매물 또는 외인의 매도세가 하방을 좀 이끌고 있는 형국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오히려 좀 반대로 좀 해석을 해보면 과거에 이 중동의 뭐 지정화 리스크라든가 역대 뭐 금융위기 같은 네. 그런 어떤 패닉셀 장세에서 에 대한 어떤 이 영향도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경기 침체를 수반하고 있고 금융위기가 현실화가 돼서 전체적으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
대세 조정기를 좀 겪었던 시점과 현재는 좀 다르지 않나.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 개전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비슷한 양상에 대한 흐름도 좀 있었지만 사실 전쟁이 그렇게 뭐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좀 예측한 부분도 없었어요. 다만 어느 정도에 대한 시점은 지정한 리스크를 좀 반영시키면서 시장이 더 우상향하는 계기가 좀 됐었고 중동발 리스크의 경우에도 일단 장기화된 요인들보다는 단발성으로 좀 끝났던 부분. 다만 이제 최근에 낙폭이 확대됐던 부분들은 유가에 대한 어떤 이 상승 기조가 뚜렷해진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장기화가 될 경우에 유가가 뭐 배럴당 뭐 120달러를 좀 초과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현실화가 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단기 경기 침체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국면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현재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는 것들인데 사실 뭐 완화적인 부분도 있죠. 뭐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사실 전체적인 어떤 유가는 단기적인 어떤 네. 급등이 있지만 점진적으로 좀 하향될 것이다. 맞아요. 네,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의 이 핵 억제력이 사실상 뭐 나중에 보면 오히려 좀 유가를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뭐 현재 뭐 추세적으로는 5,200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소폭 추세 이탈은 좀 되어 있는 상태다. 네. 그렇다면은 뭐 관점은 저는 뭐 4,900선, 4,900선이라는 지금 60일 이상, 네. 60일 이상에 대한 이평 구간이 좀 깨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대형주 중심의 저는 매수 전략은 재차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터치 가능성 좀 있지만 이전에 어떤 낙폭을 좀 크게 좀 키웠던 구간보다는 어느 정도 하락의 어떤 경직성 정도는 그래도 이전보다 지난주보다는 조금 수급적 여건이 좀 받쳐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60일선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5,200, 한 20선 정도에 대해서는 이탈이 좀 나타났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코스닥도 한 5%까지 낙폭 계속 키워갑니다. 1,092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좀 오는데 규모가 계속 이전보다 좀 줄고 있어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전쟁이 뭐 우리나라에서 하는 줄 알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응이 지금 일본이랑 우리 시장이 가장 강하게 마이너스 한 6%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지금은 이 구간에서 펀더가 괜찮은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투톱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종목들 비롯해서 그런 종목들은 못 사셨던 분들한테는 기회로 할인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전반적으로 일단 시장 좀 흔들리고 있으니까 바람 피하고 일단 안정되고 나서 다시 보는 게 좋을지요. 일단 뭐 지난주에 대한 내용들 주가 흐름들 복귀를 해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기적으로 너무 빠지다 보니까 또 겁나서 못 샀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이제 일단 뭐 추세가 안정화되면 사야지 하고 보니까 또 15%가 좀 반등을 해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좀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이럴 바에는 오히려 전체적인 어떤 분할 매수라는 게 전체 이 투자금의 총량을 하루에 분할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 번 하락시마다 분할해서 좀 매수하는 게 분할 매수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같이 8에서 9% 정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지는 구간이라면 저는 전체 총량의 한 20%, 뭐 10% 계속해서 이제 그때그때 좀 비중을 좀 늘려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지금 시장의 어떤 방향성들이 일단 뭐 지정학 리스크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심화되는 장세이기 때문에 반등시 매수보다는 오히려 좀 하락, 조정폭이 좀 큰 구간이라면 지금 뭐 부담 없이 좀 매수할 수 있겠다. 향후에 어떤 시장의 안정화 부분이라든가 수급이 반등하는 구간에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단기적인 어떤 반등폭은 더욱더 좀 커질 수 있는 점 이런 부분들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더 염두에서 봐야 되는 종목인데 펀더멘탈이 좀 탄탄하고 사이클 기조가 좀 명확한 그리고 우리가 3월 지나면 다시 4월달 뭐죠? 1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뚜렷한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기조는 유지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기 때문에 뭐 일단 다음 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뭐 주주총회라든가 그다음에 4월 초 그리고 4월 말에 이어질 수 있는 1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을 좀 감안해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오늘같이 낙폭이 좀 확대되는 구간에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는 점도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반등이 아니라 하락하고 조정이 깊을 때 전체적으로 분할해서 들어가는 전략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반도체 투톱은 지금 9%까지 낙폭을 키웁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9%, 오늘은 뭐 9%, 8% 두 자릿수도 많이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원유 선물과 관련된 종목들 한 6종목 정도가 지금 상한가에 묶여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어떤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오늘 움직이는 테마가 많지 않고요. 전쟁 관련해서 작은 종목들 보입니다. 원전 쪽은 뭐 워낙 그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한 수주 이슈가 있어서 좀 챙겨봤고요. 오히려 에너지단에서는 원유가 올라가니까 친환경단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코멘트가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러한 부분들 주목을 좀 받았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열어볼게요. 다음으로는 방산 쪽입니다. 오늘도 이쪽에서 뭐 시세가 나기는 하는데 살짝 그 상승률은 이전보다는 좀 둔화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근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은 외국인 순매수 상단에 확인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마찬가지 LIG 넥스원이랑 같이 기관 순매수 상단에서 방산주 포착되고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확인해 볼게요. 다음으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는 일단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코스닥 액티브 ETF 관련한 이벤트가 내일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에 대한 유입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함께 보시고요. 인터배터리 일정도 같이 함께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이 가장 중요해 보여서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 텐데 대표님 오늘은 약간 그 상승률이 좀 둔화된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방산주 보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반등 중 구간에서는 챙기면서 좀 가야 될 시기가 된 걸까요? 네, 일단 단기적인 기대감 때문에 사실 올라간 것이 맞죠. 지정학 리스크가 좀 부각되면서 수급이 좀 과몰입이 됐는데 오늘도 사실 뭐 대형 방산주의 경우에는 뭐 보합권 내지는 소폭 좀 하락 기조를 좀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수록 방산주가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예상과는 그 괴리가 좀 있다는 맞아요. 부분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수급 영향이 좀 가장 크지 않나. 그러니까 방산주가 지정학 리스크에 관련된 수혜가 좀 될 수 있고 그리고 비교적 어떤 테마성 수급에서도 견조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보다는 좀 다르게 전체적으로 외인과 뭐 기관 중심의 매도세 반영 부분들은 뭐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이고요. 오늘 일부 중소형주 안에서에 대한 선별적인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는 개별적인 어떤 수급 이슈 때문에 좀 올라가는 정도, 그 정도만 좀 판단해 보면 좋지 않을까. 다만 이제 방산주 안에서 실질적으로 좀 중동 리스크에 대한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수주의 어떤 추가 수주 성과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는 종목군들이 좀 있죠.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일단 뭐 이 천무가 아니라 천궁이죠, 천궁. 네. 천궁2에 대한 어떤 추가 무기 발주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 네. 일단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천무라는 또 이제 공격 무기, 맞아요. 공격 미사일에 관련된 어떤 수주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는 중동의 어떤 지정학 리스크에 따라서 수혜 내지는 수혜 여부가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수주 성과와 좀 맞물리는 구간까지에 대한 연동성들을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의 종목들의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인데 사실 이런 기제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오늘 시장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수급 기조가 일단 리스크윈들로 인해서 워낙 좀 투매를 좀 부르는 양상이다 보니까 오늘 뭐 정유 관련된 종목들의 경우에도 시세가 그렇게 좀 크게 맞아요. 편출되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 좀 보이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산이 사실 유가랑 같이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유가가 $100 돌파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거에 대비해서는 큰 움직임은 없거든요. 방산이랑 같이 좀 가고 있는 분위기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시장이 거의 다 내리고 있긴 한데 그중에서도 오르는 쪽을 좀 살펴보면 뭐 비료, 콩, 대두, 농업, 사료 이쪽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에너지만 지나는 게 아니라 관련해서 질소 비료도 옮겨지고 있고요. 이게 세계 식량 생산의 절반이 사용되는 비율을 가지고 있는 합성 질소 비료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돼서인지 그리고 전쟁 테마가 움직일 때마다 항상 끝단에서는 또 사료 관련해서도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오늘은 이쪽까지 식량 쪽으로 수급이 좀 붙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시장 속에서 이 섹터는 해지 성격으로라도 활용이 좀 가능할지 이것도 체크해 볼까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쉽게
우리가 이쪽 종목을 좀 편입해서 좀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좀 노리는 것이 유효한가? 저는 좀 결론만 좀 말씀드리면 네. 이 부분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전체적인 또 시장 상황에서 사실 뭐 비료 곡물주들이 뭐 중동 지정학 리스크로 인해서 실질적인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러니까 네. 이에 따라서 어떤 이 펀더의 어떤 상향 가치를 좀 반영시킬 수 있는 이슈가 좀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는 사실 단순하게는 뭐 수급적인 논리 이외에는 뭐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과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사실 이 곡물주, 사료 곡물주들에 대한 상승 기조가 좀 명확했던 그런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유럽 안에서 이 유럽 최대 좀 곡창지대를 좀 보유하고 있죠. 밀 생산국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밀 가격의 상승 기조와 좀 맞물리면서 가격이 좀 상승해 있고,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인플레이션 영향을 일부 좀 작용을 했던 점들 좀 감안해 볼 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오히려 그 기대감 때문에 뭐 주가 좀 상승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결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뭐 원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단순하게 지정한 리스크에 따라서 뭐 사료곡물주가 전쟁 테마라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수급적인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 오히려 현재 같이 오르는 종목들을 무리하게 따라서 매수하기보다는 많이 빠지고 있는 실적주들 위주로 좀 재편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안에서 저는 코스닥보다는 이제 코스피 중심적으로 오늘의 시장으로만 좀 놓고 봤을 때는 과대 낙폭 구간 최소 7% 이상 정도 빠지고 있는 시총 1위에서 15위 종목까지에 대한 흐름들을 좀 더 보면서 분산 투자하는 방법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낙폭이 비교적 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네. 2차 전지 섹터가 생각보다 좀 안 빠지고 있고, 뭐 로봇, 뭐 반도체 소부장주 네. 종목들에 대한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큰 그런 상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덜 빠지는 종목군들보다는 오히려 좀 하락폭이 좀 큰 종목군들을 우리가 좀 분리해서 매수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플러스 나고 있거나 좀 덜 빠지고 있거나 이런 종목보다는 오히려 과대 낙폭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실적 잘 나오고 펀더 튼튼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담고 싶다 생각하셨던 종목들 좀 추려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차 전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일이죠. 이제 코스닥 액티브 ETF 2종 출시 예정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시총 상단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수급에 대한 유입 가능성이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시총 상단에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수급 유입 가능성은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라고 봐야겠죠? 네, 일단 최근에 이 자금에 대한 유입들, 증시 대기 자금의 유입이 재차 좀 안정화를 이루고 있고 더 상향해서 좀 유지가 좀 되고 있죠. 현재 같이 수급 변동이 좀 심화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탈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사기 위해서 네네. 자금이 꾸준하게 좀 유입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코스닥 전체 종목들에 대한 펀더멘탈들이 사실 업황적인 내용들을 보면 뭐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캐즘 장기화로 인해서 뭐 쉽게 선별적인 어떤 종목을 좀 가져가기에는 좀 리스크하다라고 좀 판단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뭐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도 너무 많이 좀 올랐다, 또는 임상 성과에 관련된 리스크가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좀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이어졌던 점들이 정말 좀 투자를 좀 해도 좋을까라는 관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좀 대안으로 편입하는 게 이제 코스닥 ETF를 많이 좀 선호하면서, 해당에서는 뭐 ETF에 대한 꾸준한 자금 유입, 뭐 전체 총량 기준에서도 일단 뭐 작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큰 폭의 자금이 좀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사실 두 종의 이 액티브 ETF 좀 출시가 좀 되고 있는데, 일단 뭐 기초 자산이 한 500억 정도에 대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향후에는 이제 조 단위로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확장성들을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수급 변동이 좀 심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외인과 기관이 비교적 코스닥 종목들에 대한 수급들은 시총 상위 종목들의 하방을 조금 더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이 기조가 뭐 오늘의 시장 흐름에서도 비교적 2차 전지라든가 뭐 제약바이오 섹터 일부의 수급 방어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좀 이어졌다는 점들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뭐 하나자산운용이 추가 액티브 ETF에 관련된 출시를 좀 예고하고 있고요. 뭐 상반기까지는 꾸준하게 이 코스닥의 ETF 상품들이 좀 출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 부분을, 뭐 기초 자산에 대한 편입 부분들이 시총 상위 종목들에 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현재 뭐 펀더가 좀 더 탄탄한 반도체 소부장주 종목들에 대한 상승 탄력도가 비교적 좀 견조하게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사실 뭐 작년에 뭐 이 미국의 전기차 인센티브에 관련된 영향들, 전체적으로 캐즘 장기화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좀 하락을 했던 그런 부분들, 특히나 지수가 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점 대비에 대한 괴리가 현재도 그렇죠. 큰 점을 좀 감안해 보면 일단 수급의 어떤 안정화 부분들은 이 액티브 ETF 상품에 대한 출시가 상당한 좀 방어 역할을 좀 할 수도 있겠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일정상으로는 10일에 이제 그러니까 내일 2종 출시가 되고요. 17일에 이제 한화 쪽에서 예정이 좀 되어 있어서 일정은 일단 다음 주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2차 전지 그냥 본업, 업황으로 좀 본다면 모멘텀이 있기는 합니다. 인터배터리가 3월 11일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인데 그러면 이에 대해서 체크해 볼 만한 부분들이 좀 있는지 인터배터리 일정이랑 같이 좀 엮어서 살펴볼까요? 인터배터리 일정을 좀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의 시장 상황들을 좀 보면 전체적으로는 조금 다소 아쉬운 경향들이 그쵸.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코프로라든가 뭐 에코프로 BM이 비교적 이 하방을 좀 잘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네. 인터배터리 2016에 대한 수급적인 어떤 기대감들은 아직까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고요. 작년까지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좀 주목받았던 기술들이 전기차의 주력 기술이죠. 전기차에 좀 적용되고 있는 배터리 신기술, 뭐 4680 원통형 배터리라든가 뭐 ESS 부분에 관련된 일부 성과 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전기차에 좀 집중되고 있는 뭐 소재, 신소재라든가 추가적인 어떤 기술 고도화를 좀 이룬 어떤 배터리 기술들이 좀 줄을 이뤘다면 이번 인터배터리 2016의 이 핵심 키워드는 탈전기차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좀 국한된 것이 아니라 ESS라든가 AI 데이터 센터에 좀 적용되고 있는 기술들, 여기에 대해서 로보틱스라든가 드론 같은 일단 포트폴리오가 좀 확대될 수 있는 역량들은 향후에 상용화 기대감 관점에서는 뭐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전체적으로 사실 뭐 전기차 캐즘이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안 좋아진 수익성, 특히나 공장의 가동률이 크게 좀 떨어졌던 부분들을 ESS라든가 향후에는 로봇용 배터리에 관련된 어떤 전환으로 인해서 그 가동률을 좀 상향시키면서 수익성 방어를 할 수 있는 기재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단기적인 어떤 기대감들 안에서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이벤트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는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가 상대적으로 덜 빠지면서 하방에 대한 지지가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도 뭐 5일선 위에서 잘 일단 만들어주고 있고 오늘 시장이 워낙 밀리는 거 대비해서는 좀 더 낫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 안에서 2차 전지주 중에서 탑픽 종목을 좀 골라본다면 어떤 종목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사실 원래 준비했던 종목은 한 중소형주 종목에서 단기적인 수급 변동을 좀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좋았는데 오늘 시장 상황을 보니까 역시나 삼성 SDI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오늘도 5.9% 정도 하락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중기 추세선인 37만 원대는 현재는 좀 탄탄하게 좀 지지를 좀 해주고 있는데 네. 뭐니 해도 이번 인터배터리 2016의 화두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전고체 배터리죠. 그쵸. 일단 내년도 하반기 일부 양산 체제에 관련된 전략들이 좀 공개된 바 있었고 이번에 이 로보틱스형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제품 공개를 좀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은 현대차와의 협업으로 인해서 향후에 뭐 아틀라스 로봇이라든가 모베드에 좀 탑재될 수 있는 배터리 기술에 관련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확장성들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대 요인들 좀 논의를 하더라도 독일이 뭐 2년 만에 이 전기차 보조금을 좀 부활했죠. 뭐 유럽향에 관련된 가동률이 점진적으로 좀 상향될 수 있는 부분들은 배터리셀 3사 중에서는 그래도 수익성 방어 측면에서 오히려 좀 실적적인 어떤 개선 기대감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인터배터리 일정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키워드는 전고체 배터리고 그 양산 일정으로 본다면 삼성 SDI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일단 시장 안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또 같이 들어온 부분들 확인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2월 들어
들어서 보더라도 외국인 쪽에서 몇 거래일, 한 5거래일 정도 제외하고는 쭉 매수 포지션이었다라는 부분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탑픽 종목까지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이란 전쟁 때문에 증시 흐름을 예측하기에도 대응하기도 참 어려운 3월입니다. 지난주에는 초대형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그래도 금요일에는 상승으로 마감하긴 했는데요. 반면에 간밤에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전으로 인해서 유가는 하루에 10%씩 뛰고 있는데 여기다가 믿었던 고용 시장마저 쇼크 수준으로 나오면서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밤사이 유가가 $100, 이제는 $110까지 치솟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게 되면서 중동 사태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요 원유 수입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국내 시장에도 계속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했을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양시장 모두 오늘 하락불 켜면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85% 하락하면서 5,200선까지 현재 위협받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전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었죠. 코스닥도 현시가 5.24% 하락하면서 1,09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이고요. 우선 코스피 시장에서는 메이저 주체들이 모두 팔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시가 1조 원 넘게 그리고 기관도 6,500억 원가량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지난 거래일에서 개인이 3조 원 넘게 사들이면서 저가 매수세의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움직임들이 좀 포착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1조 6천억 원가량 물량 담아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이 현재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545억 원가량 팔아치우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소폭이지만 각각 200억 원, 600억 원가량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업종 간의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승한 업종이 없이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들이 모두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우선 증권 쪽이 현시가 8% 넘게 굉장히 짙은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전기, 전자와 제조업도 7에서 8%가량 하락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제조업에 이어서 건설업까지도 오늘은 하락권에 위치해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 지수고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좀 찬물이 끼얹어진 듯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금속이 현시가 7%대로 하락률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기계장비와 화학 그리고 운송장비 제조까지도 모두 5에서 6%대가량 오늘은 낙폭을 크게 그리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었죠.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 기업들도 주가가 크게 밀리게 됐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다 보니까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이 헬륨가스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온 탓이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오라클과 오픈 AI가 이 텍사스주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설립 계획을 철회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 반도체 투자 심리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게 됐는데요. 오늘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오늘 굉장히 큰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시
현시가 8.5%가량 하락하면서 17만 2,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현시각 9.2%가량 굉장히 큰 낙폭 그리면서 현시각 84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시스템 방산 쪽이 단연코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하나시스템과 LIG 넥스원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 기업들이 이 천궁2에 대한 모멘텀을 받으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하게 됐는데요. 우선은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3.6%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1.76% 상승하면서 좀 차별화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는 현시각 9.04% 굉장히 큰 하락폭 그리면서 50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우리기술이 5.46%로 거래대가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STM이 현시각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지만 변동성이 좀 컸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흥구석유가 13%대 굉장히 강한 시세 내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테크윙은 현시각 4% 하락률, 그리고 엑스비시도 현시각 299%가량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거래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 시장에서는 HD, 현대중공업 한 종목을 빼고는 상위 12개 종목이 오늘은 모두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8%대 하락불 켜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로 인해서 이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도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7에서 9%가량 하락불 켜내고 있습니다. 방산주 내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선별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주까지는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은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현시가 5%대 하락불 켜내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SK 스퀘어 같은 경우도 9%대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형제들 모두 다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일 모레부터 개막한 행사죠.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에코프로가 전고체 배터리 소재와 하이니켈 중심의 3원계 양극재 기술을 소개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래도 기대감을 조금씩 모아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거시경제 흐름에 앞서서 이런 좋은 흐름들을 좀 막히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현시각 3.35%대 하락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9% 넘게 굉장히 큰 낙폭 그리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 전반적으로 오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BL 바이오도 1.31%대, 그리고 케어젠도 6.95%대 확인되고 있고요. 리노공업까지도 오늘은 5%대 하락불 켜내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장이 점점 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니케이도 지금 한 6% 정도 하락을 하면서 53,000선 이탈이 나왔고요. 지금 코스피도 5,200선 이탈하면서 5,198선 지나가는 부분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환율도 1,494원 70전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장에서 아무래도 하락에 대한 압박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같이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